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형태가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2월 달 내내 옆으로 가면서 박스권의 위에서 쭉 이렇게 옆으로 가는 형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만간 방향이 정해질 거다. 이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또 그 박스권 내로 들어오든지 네. 둘 중에 하나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양은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서 결국에 보면 이제 2200포인트, 25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나오고 이거 예상보다도 그 뭐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빠르게 내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물가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금리도 여기서 크게 그러니까 이게 뭐 내려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2월 달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의 금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리한 형태로서 그 시장이 그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그 생각했을 때 크게 더 영향을 준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뚫지를 못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격의 부담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넘지 못하면 결국에 반대쪽으로 꺾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불안이 커지는 상태에서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식시장은 일단 이상기류보다도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 다시 박스권에 이제 그 이 안쪽에서 계속해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그 박스권 내 상단에서 예. 그 상단을 돌파했으면 그 이상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돌파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돌파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박스권을 뚫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 상황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고 했던 것의 굉장히 큰 부분은 외국인 매수였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 매수의 35% 정도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모이는 형태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매수가 모이게 되면요. 그건 다른 짓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만큼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당장에 내려가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운 좋게 박스권을 한번 뚫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뚫고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2,500이 박스권의 상단이어서 그걸 뚫고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2,250포인트 정도까지 가지만 2,700을 가거나 뭐 이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뚫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크게 많이 넘거나 이르기는 좀 어려운 형태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또 빅스텝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6%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늘 뉴스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했다. 또는 뭐 그래도 올렸어야 한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서부터 올해 1월, 2월 달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경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고, 대신에 이제 물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12월에서 1월 넘어오면서 그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이거 잘못하면 그냥 6%대에 묶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였고, 그 대신에 이제 이 경기는 계속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위축되거나 이러는 분들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금의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그 상태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경기 부분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뛸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분까지를 같이 감안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아무튼 이번 2월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면 경기 상황이 그래도 조금 아무튼 진정이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의 인상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금리의 격차가 쭉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도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3.5%인 기준금리보다 높아져서 3.75, 3.8, 3.9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사이에서 역전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쫓겨서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그 형태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쫓겨서, 즉 이제 시장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나오게 되면 그때 금리 인상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고 하는 부분들은 경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형태로서 가죠.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켜 버린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약간 경기 침체 같은 이슈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봤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좀 놓고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도 뭐 12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게 열리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크게 둔화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물가를 잡는 데 주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서 많이 나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함께 경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50%, 물가 50% 이런 정도로서 서로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는 지금 5%대 초반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대신에 뭐 경제 지표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나빠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50대 50을 보지만 경기 쪽의 50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번엔 동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금리를 동결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3월 FOMC에서요 금리를 만약에 뭐 빅스텝까지도 아니더라도 미국이 뭐 베이비 스텝만 올리더라도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걸 좀 선반영해서 그런가 지금 외환 시장이나 환율이 좀 불안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과도한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아무튼 원달러 환율의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네. 2월 2일 날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2월 24일이었습니까? 25일이었습니까? 그때가 보면 이미 이제 그 NDF 시장에서는 1312원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100원이 올라가 버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간 거죠. 그 우선 속도 굉장히 빠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9월 달 10월 달에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준 자체는 대략 한 120원 정도 낮은 상태에 있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보면 작년도 9월 달 10월 달에 원화가 약세가 됐던 거는 달러가 강세가 됐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4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했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요인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2월 2일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원화가 8% 정도 절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4% 정도가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나머지 4% 정도는 국내적인 요인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지금 상태대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경제가 좋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낮추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쁜 부분들이 더 가중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올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서 네.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2월 20일까지 17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이 상태대로 2월 달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발생했던 그 무역 수지 적자의 한 37% 정도가 1월, 2월 달에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달러 수급 면에서 불리한 그런 그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증폭적으로 나타나서 원화가 약세가 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형태로서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시를 좀 진단해 주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느낌은 이게 만만치가 않다. 앞으로 참 해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왔을 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긴 한가요? 우리가 무슨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말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끊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시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박스권의 상단에 있다가 지금 상단이 무너지면서 하단 쪽으로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거기에다 어떤 종목들이 떨어지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주가가 오를 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잖아요. 네. 삼성전자 오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형주도 오르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뭐가 먼저 떨어지냐? 당연히 대형주들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도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올랐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좀 지나면 LG전자도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주가가 상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좀 더 지나서 주가가 박스권의 하단에 다시 도달을 할 겁니다. 2200포인트가 되고 이런 하단 정도에 도달할까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 정도 되면 주식을 사야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국면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하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마
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이번에 삼성전자 하락도 끝이 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 정도의 하락의 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박스권의 하단을 치고 다시 또 상단으로 올라가고 뭐 이러는 국면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니 가능한 한 주식을 내가 봤을 때 유리한 국면에서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굳이 지금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올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그 투자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박스권에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들을 당신이 먼저 결정을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뭔지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정해야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봐서 아는 것처럼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하면 2200포인트 이렇게 됐을 때 용감하게 주식을 샀을 겁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2500포인트가 되고 그거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어쩌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야 역시 주식은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해 라고 해서 그때 팔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이러는 국면으로서 그 자기가 이제 주식을 운영하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2200포인트 됐을 때 얼마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500포인트 되고 그러면 와 이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사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정도 사고 그다음에 물리고 이런 국면이 되니까 그거를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박스권은 2200에서 한 2500 정도 그렇게 보는 거고 한 2200 그 언저리까지 그 삼성전자는 한 10%의 룸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박스권을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예. 그러면 그 센터장님 책 넥스스텝 2023, 2025를 보면 2024년 이후에는 주가가 오른다라고 써주셨는데 예. 이 생각에는 변함은 없으신 건가요? 예, 그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2024년도 정도 되면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는 일단 2023년도는 경기가 안 좋은 형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3년 내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작년도 4분기 내지 하반기 정도서부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기간이 1년 반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면 충분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지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경제 상황도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는 경기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 주가가 3,000포인트 제일 처음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3,000포인트 가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갔던 그 궤적이 있으니까 네. 조금은 좀 덜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2024년도 정도는 그래도 뭐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또 2024년 정도 되면 그래도 경기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네.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2024년 정도서부터 한번 보고 2023년도는 우선은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는 일단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해서 주식시장에 그 전략을 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 제일 처음에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 하는 것들을 잘 정한 사람과 잘 정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수익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1월 초 작년 말서부터 현재까지 올라오고 한 부분으로 올해 1분기에 대략 보면 그 주식 투자를 해서 10% 넘게 수익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가 이미 되죠. 다 벌었네요. 그런데 거꾸로 잘못해가지고 2,500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는 거꾸로 내려가서 지금 하기 때문에 한 2,200포인트 정도 되면 그때는 한쪽은 플러스 10, 한쪽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박스권 내에 맞는 형태의 전략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그거 해가지고 이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시장은 심플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약간 생물과 같다고 해서 예. 또 내일 모레 가면 또 바뀌는 게 이 경제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2024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3,000선 그 정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거가 굉장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요. 네. 2024년도에 3,000을 갈지 아니면 2025년도에 3,000을 갈지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거 한 번 정도 도전해 보고 하는 것들은 뭐 가능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 레벨업이 제대로 될 만한 때도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것보다도 2,000포인트를 처음 넘었던 것이 2007년이니까 지금서부터 따지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무려 16년이 지났잖아요. 16년 동안에 위로 한 번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지금 2,300포인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 2,000포인트를 완전히 다져나간 그런 그 형태니까 이제서부터는 한 번 정도 레벨업이 제대로 될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2024년도서부터는 쭉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레벨업이 되고 주가가 이제 위에 부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또 이제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는 거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2024년에 만약에 이게 상승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요.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하니까 매수는 2023년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하반기나 뭐 3분기나 뭐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주식을 사는 거가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선반영을 해서 주식을 먼저 사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확인하고. 만약에 선반영을 한 부분을 가지고 주식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이 부분보다는 주가가 2,200포인트 부분으로 내려가고 하면 그때마다 이제 주식의 양을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늘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전략을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올해 내에는 계속 박스권 그러면 샀다가 팔았다가 했다가 그냥 뭐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한 4분기 정도 돼서 그때 한 2,200포인트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확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박스권 전략에서 탈피해가지고 아예 난 올라가는 거 보고 기다리겠다. 이런 형태로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요, 센터장님, 그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 왔을 때요. 그때는 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보면 두 가지로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뭐 그냥 나눠서 보게 되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류가 보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쪽에다가 놓고 나는 뭐 종목을 선택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쉬운 일도 아니니까 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다가 계속 실어서 가고 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나는 그것보다도 공격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성장주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했던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서 일정하게 한 뭐 30~40% 정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초과적인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쪽을 모두 다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이러는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격적인 형태 이 부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그 2024년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의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성장에 대한 가치 이 부분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압니까? 뭐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100만 원 올라가고 막 이런 그 모양이 나올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도 상당 부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고 이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사고 뭐 이러는 것들은 시장에 순응하는 그 형태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좋은 종목들 사서 코스피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 이것만 좀 이제 기대한다. 이런 걸로 가는 건데 그거보다는 보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공격적으로서 그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성장주들을 넣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로봇 같은 성장주에 한 40% 정도 담으면 그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그 정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성장주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적어 보이는 그런 그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는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들어갈 거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들어갈 거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데 그거를 성장주에다 다 넣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중소형주 이런 걸로만 40%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종목들까지를 다 포함하게 되면 40%는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장주 중에서 만약에 2차 전지랑 로봇 이렇게 두 개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2차 전지는 성장주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보다는 뭔가 안심이 되는 듯한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검증을 끝내준 주식들이다. 그러니까 그 테마다.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고 전기차가 그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증을 끝내준 이 테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로봇은 이제 지금 초보의 단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확 좋아지지만 주가가 쭉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의 패턴이 한번 지나고 패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이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50%, 60%는 그 반도체나 뭐 그 전기차, 현대차, 삼성전자고 네이버카카오 이런 거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대형주를 좀 섞어주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를 아직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현금을 이렇게 모아두는 건가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가다 보면 당연히 현금의 비중은 조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다라고 있어서 이게 원래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돈 100이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땐 100을 다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2500까지 올라갔을 때는 50만 써야 되는 거고요. 보다도 공격적인 사람은 아마 거의 0으로 해가지고 다 비워버리는 형태로서 가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센터장님 2차 전지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를 좋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 1월, 2월 동안 진짜 2차 전지 주식들이 너무 날아가서요.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급등하면 또 급락이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좀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또 작년도 12월 달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그 2차 전지의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자들, 특히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바닥을 기는 형태가 됐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재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소재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크고 하는 부분들에서 계속 그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로 반영을 하는 형태여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LG 있고 SK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있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아마 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3개가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3개 중에서 그러면 LG는 지금 세계 1위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2개는 과연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형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무튼 투자가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1, 2월 달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도 보면 그런 차이를 만들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질 텐데 문제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지금 꿈을 너무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보면 또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반도체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3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만 원이니까 25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올라가다가 트렌드를 벗어나서 아주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부터 한 70% 떨어졌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가 된 거고. 70%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온 거니까 예, 똑같이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그런 형태로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그런 관점으로서 봐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는 그런 관점으로서 가다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자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자가 서로 갈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도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러는 걸로 계속해서 그 변화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2월 달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빨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진행된다라고 보면 뭐 한 번 정도 또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3만 원에서 진짜 300만 원이면 100배잖아요. 그 2차 전지에서 어떤 기업이 그렇게 될 줄 모르지만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100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세요? 지금서부터 따져서 100배는 못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는 초반전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뭐 중반전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제 100배가 나오고 이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태인데 제일 초기에서부터 따져서의 100배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소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제일 처음에 아무튼 LG화학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언제서부터인가 따져보게 되면 지금까지 주가가 한 뭐 10배 정도 뭐 이렇게 오르고 뭐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10배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뭐 제가 봤을 때 10배 이상 훨씬 더 올라갔을 것 같고 만약에 한 20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 상승서부터 100배 되기 위해서는 이제 5배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또 세상을 바꾸는 주식이 100배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뜨거워서요. 그 대표적으로 배터리 아저씨. 네, 배터리 아저씨. 한번 나오시면 뭐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좀 미래에 대한 핑크빛만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이렇게 중간에 오르고 내리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미래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도 괜찮다고는 보시나요? 예, 그렇죠.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그거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모두 다 좋아지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그걸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다음에 확장을 계속해 왔지만 거기에 초반전서부터 뛰어들었던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LG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은 중간에 보면 이런저런 형태로서 정리가 됐든 뭐했든 막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3개 거기에다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자, 그 기업들에서 지금 아마 한 뭐 3위나 4위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죠. 이게 참 지금 보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게 산업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면 명운을 걸고 배팅을 한번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메이저로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냐. 근데 배팅을 하자니 확신은 잘 안 드는 상태지만 이게 이 상태대로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게 잘 안 되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다가 그 회사를 팔거나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기업들이 그거를 또 인수해 가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뭐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재편이 돼가는 과정을 산업이 계속 중간을 겪어가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 산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세상에서의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된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좋고 굉장히 좋다.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제일 처음에 막 나오고 했을 때에 2000년대 그리고 보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100개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다 하나만 받아가지고 오면 핸드폰 회사 하나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모두 다 정리가 돼버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쭈그러들어 버렸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당연히 2차 전지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LG전자가 망하진 않았지만 휴대폰 사업부 접는 거 보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진짜 삼성이 딱 하나만 남았네요. 예, 뭐 펜텍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면은 그렇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크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는 이제 초기에 그런 주가에 대비해서는 100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2차 전지가 만약에 그 산업이 성장을 해서 결국 살아남고 그 1등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에서 넘어설 수 있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인 삼성전자하고 2등인 그 SK. 누군가하고 사이에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진짜 삼성전자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력이
역을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1990년도 뭐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등 정도밖에 못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절대적인 우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차 전지도 굉장히 확대되지만 반도체가 쪼그라들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크로스가 날고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게 상상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만만치만은 않다. 그 그렇죠. 과정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센터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뭐 플랫폼 이런 것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성장성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반도체보다는 저는 성장성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최근에 주가 떨어지고 뭐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과연 이제 반도체가 과거처럼 이렇게 한번 경기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또 좋아지고 그랬을 때 크게 굉장히 좋아지고 빠른 속도로서 그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반도체 산업도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성장단이 이제 그 가고 성숙 단계로서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그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옛날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그 수익성을 발휘하거나 성장성을 발휘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아무튼 성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역시 플랫폼보다도 또 그 성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플랫폼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보면 이제 성장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더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성장의 엔진을 또 어떤 곳에서 또 장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과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것보다도 성장성은 높을 것 같다. 하고 보는 게 맞겠죠.